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요.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동준, 임혜진 기자 나와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선고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먼저 선고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이자 사업가인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춰 여론조사 공표를 실현하려는 목적과 결부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단연간 국회의원과 시장직을 역임하면서 입법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주도하고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고 오 시장이 명 씨와 직접 접촉을 이어가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점으로 봤습니다. 또 명 씨에게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사주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용을 대납해 의뢰한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네, 안 기자, 이번 오 시장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 판단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5번의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봤습니다. 공소 사실인 10차례 여론조사 의뢰의 절반을 인정한 겁니다. 또 오 시장은 물론 강철원 전 부시장도 공모해 범행에 미필적으로 기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한정 씨가 대납한 돈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이를 제3자가 대신 부담하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김 씨가 대납한 2,100만 원을 정치자금 기부로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기자, 당시 정치 상황도 이번 판단의 근거가 됐죠? 네, 재판부는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 동안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먼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 시장의 당시 조건부 출마 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게 증거상 확인된다고 서두에 밝혔습니다. 이후 오 시장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명태균 씨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부분도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명 씨와 강 전 부시장에게 식당 주소를 알려주며 김 전 의원과 함께 만났고 이 자리에서 선거 판세와 전략에 대한 명 씨의 설명을 들었던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당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고 또 오 시장도 2021년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이뤄진 3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안 기자, 공소사실 중 맨 처음 3차례 여론조사는 오 시장이 의뢰한 사실이 인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김한정 씨가 2021년 2월 1일 강혜경 씨에게 1,000만 원을 입금했을 때 명 씨는 물론 강 씨를 전혀 알지 못했던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오 시장 측의 요청이 없었다면 이를 입금할 이유가 없지 않았나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월 5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강철원 전 부시장이 같은 달 9일에 다운받은 내역이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하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강 전 부시장이 먼저 받아본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당시 김한정 씨가 지급한 돈은 오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 측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돈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1월 22일에서 29일 사이 3차례 여론조사는 오 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하고 김 씨가 이를 대납한 걸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봤습니다. 임 기자, 이외에도 인정된 여론조사가 있었죠? 네, 특검은 모두 여론조사가 10회 있었다고 했는데 이 가운데 재판부는 총 5개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네 번째 여론조사 역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의뢰한 것으로 봤는데요. 강 전 부시장은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고 명 씨에게 머니투데이를 소개하고 김한정 씨도 550만 원을 입금했지만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오 시장이 이에 항의하고 공표도 늦춤으로써 효과가 최소화되게 조치한 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6번째 여론조사도 오 시장이 의뢰한 거로 봤는데요. 이 근거로는 이 여론조사를 계기로 강 전 부시장과 명 씨 사이가 크게 틀어졌고 이후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과 접촉하기 시작한 거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소통 과정도 오세훈 씨의 요청에 따른 거라고 본 겁니다. 또 마지막 10번째 여론조사 의뢰 사실도 인정했는데요. 다만 한 달이 지난 뒤 김한정 씨가 500만 원을 입금했고 이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으로 대납한 것인지는 인정할 수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네, 안 기자, 오 시장이 선거 뒤에 입장을 밝혔죠. 네, 오 시장은 선고를 마친 뒤 법정에서 나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오늘 5개 여론조사가 유죄로 인정됐고 그 부분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부 무죄가 나오든지 전부 유죄가 나오든지 그게 맞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로 추론해서 명태균 진술이 맞는 것 같다며 유죄가 선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역시 법정에서 나오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선고 결과를 받고 박노수 특검보는 이 재판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이 항소 여부를 의논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오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1심에 대한 항소 여부와 나아가 항소심과 상고심 결과에도 주목되는데요. 지금까지 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가 외국인의 2조 6천억 원 넘는 순매수에 힘입어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엔 5% 이상 급등하면서 4일 만에 7,000선을 넘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환웅 기자, 코스피가 장 초반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흐름 정리해 주시죠. 코스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세에 힘입어 장 초반 5% 넘게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이 급격히 줄면서 0.7% 오른 6,798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4.5% 오른 7,052로 출발해 5% 넘게 올라 7,100선까지 올랐습니다. 7,000선 탈환은 나흘 만이었습니다. 개장한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매수 사이드카가 이틀 연속 발동됐습니다. 기관과 개인은 순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 2조 6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6%, SK하이닉스는 9%까지 장 초반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상승폭을 반납해 삼성전자는 1%, SK하이닉스는 0.2%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은 뉴욕 증시에서 메모리 반도체주가 급등한 영향이었습니다. 장 초반 강세를 보였지만 기관과 개인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지며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5% 상승 출발해 780선에 올랐지만 0.3% 내린 751로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순매수를 했지만 기관과 외국인 순매도로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중동에서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상승한 점은 환율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93달러대까지 상승 중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 후반과 1,480원대 초반을 오가다 1,480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 주식 예탁 증서 나스닥 상장 후 달러 매도 물량 증가와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순매수 영향에 다행히 환율이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외환 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찜통 더위 속에 오늘도 장마는 지역마다 다른 표정입니다. 그야말로 도깨비 장마인데요. 중부지방은 강한 비가 더 내릴 수 있겠고 습식 사우나 같은 더위도 계속된다는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용 기자, 이 날씨가 변덕스러운데 오늘도 새벽에는 일부 지역에서 극한 호우가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장맛비가 넓은 지역이 아닌 좁은 지역에 단시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충남 아산에 시간당 6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요. 이곳에 오전에만 비가 125mm나 내렸습니다. 특히 같은 시간 초속 15m를 넘는 돌풍에 낙뢰까지 겹치면서 요란한 강한 비가 집중됐는데요. 이로 인해 침수와 나무 쓰러짐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서해상에서 다시 돌풍과 벼락, 낙뢰를 동반한 비구름대가 유입이 되고 있어서 충남 북부 서해안과 경기 남부, 또 서울 서남권을 중심으로 빗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시간당 20에서 30mm의 요란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내륙에는 최고 60mm까지 비가 더 내리겠고요. 당분간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면서 지역마다 강수 편차가 크게 날 전망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여서 적은 비에도 호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산사태와 침수, 또 계곡이나 하천 인근에서는 보리 피해가 날 위험도 있습니다. 더위도 문제인데 오늘 남부뿐만 아니라 중부지방도 비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지만 덥고 습한 사우나 같은 더위가 계속됩니다.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남부지방은 한낮에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오르겠고 서울 등 중부지방 역시 습도가 높은 가운데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치솟아 불쾌지수가 높아지겠습니다. 또 밤사이에도 서울 등 내륙에서는 체감온도가 28도 안팎, 특히 남해안에서는 30도에 육박하면서 초열대야 수준의 밤 더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비와 더위가 함께 공존하면서 이른바 푹푹 찌는 도깨비 장마가 계속되겠습니다. 주변 시설물 관리는 물론 온열 질환과 식중독 등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쿠팡이 한국 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충분한 논리와 근거가 있다면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관련 오해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김정관 장관의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오전 미국 출장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미국 정가에서 제기된 쿠팡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한국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면 미국 측의 오해도 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 나름대로 충분한 논리와 근거가 있다면서 꾸준히 설명해온 만큼 한미 상호 간의 이해는 이루어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관계가 그런 이슈 하나로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불거진 미국의 반도체 팹 건설 압박에 대해서는 기업의 전략적 투자 판단의 문제라며 아직 구체적인 논의 단계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지 시간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어 하워드 워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특히 미국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글로벌 관세 10%의 부과 시한이 오는 24일로 종료되면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에서 한미 양국의 이익 균형이 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한미 통상 합의에 따라 한국에 대한 관세는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YTN 박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 근저당부터 걸그룹 멤버의 청약 당첨설까지 부동산만 들어가면 늘 뜨거운 논란이 벌어집니다. 왜 집 이야기는 이토록 큰 관심을 끄는 건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둘러싸고 SNS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이 집을 팔면서 17억 원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보도에 관련 자료를 공유하거나 저마다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지난 20일 첫 보도 이후 유튜브에도 이 대통령 근저당 관련 검색이 빠르게 늘며 큰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자연스러운 거래이자 오히려 대통령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평가하지만 강력한 대출 규제 속에 대통령이 사실상 매수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집을 판 게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도 잇따랐습니다.
자연스러운 부동산 업계에서는 뭐 어떤 거래 행위입니다. 예. 예, 어떤 자금이 일시적으로 안 맞았을 때 서로 편을 봐준다 그럴까요? 재건축 때문에 불가피하다라는 거 알아도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에 썼던 이 방향 기조하고도 맞지 않는다. 최근 인기 걸그룹 멤버가 10억 넘는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서울 방배동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보도에도 여론은 들썩였습니다. 돈이 많은 연예인이 왜 청약까지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다 상당한 현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도전 가능한 청약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사안도 당사자도 달랐지만 유명인의 집 논란은 부동산을 둘러싼 과정과 기회가 얼마나 공정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은 자산과 계층 이동을 좌우하는 기회로 여겨지는 만큼 공정성의 문제로 받아들여진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인식의 배경에는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도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의 쏠림이 심해지고 특히 부동산 자산이 고연령층에 집중되면서 청년층은 소득만으로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오르기 어려운 구조가 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명인의 부동산 논란은 갈수록 벌어지는 자산 격차 속에서 집에 투영된 우리 사회의 욕망과 불안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